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중국사 기본 강의 부분을 이제 진행해볼까 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 기본 강의 아닌데. 아,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항일 항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항일 항쟁의 주체는 크게 국민당, 그 다음에 학생운동, 중간파,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이제 국민당 반대편에 있는 공산당,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될 텐데, 자, 이게 이제 처음부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결국에 1936년 서한사변을 계기로 하나 합쳐지고, 결국에는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과 이제 항해를 일치해서 아니 일치 단결해서 항해를 하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구체 내용을 보기 전에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당 정부를 볼게요. 국민당 정부. 국민당은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부정한 정책, 외교적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남경 정부가 이제 권력 기반이 좀 취약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정책을 취했어요. 안으로 이제 자녀 군불도 있고 원료 세력들의 어떤 이제 장기적 견제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국제연맹에 제소하는 방법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개석은 또 이제 장하장한테 지시를 내서 후방을 철수해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일본이 더 나아가서 어딜 쳤죠? 상해를 쳤죠. 만주국을 만들고 나서 상해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1차 상해사변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일면 교섭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상해사변에 일어나니까 일단은 군을 파견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병행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첫 번째 31년, 32년 정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대응하려고 했다. 군사적인 것은 이제 좀 소극적하고 이렇게 있고, 요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노산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국민당이요. 이때 내걸었던 것이 선안내 후양의 정책이요.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정책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좀 배경을 좀 보면 일본이 군사적 공세와 함께 합헌 외교를 내세요. 합어 외교를 내세워 가지고 포면적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합헌 외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내걸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런 정책들은 그 당시 중국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야,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민당 안에서 국민당 장개석을 이제 대항했던 잔여 군벌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뭐 복권 인민정부를 세운다든지 양강사범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게 돼요. 거기에다 이제 경제적 크게 이제 타격을 입혔던 게 기동민무역인데, 기동민무역은 왜 이제 형성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군부는 이 북중국 지역을 중국 본토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중국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 만주 지역하고 내몽골 자치주 그런 지역이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하북 지역, 그러니까 북경 바로 위에다가 기동방공자치정부라는 일본의 개대 정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동방공자치정부에서 뭘 하냐 하면 마약도 갖다 팔고요. 밀무역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법회라고 해갖고 중국 국민당이 이제 발행하는 법회라는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 그 법회도 위조 집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중국 국민당의 어떤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장개석도 이게 계속 얻어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개성이 국민당 이중전에서 행한 보고에 보면 모욕을 참는 한데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그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일본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그 선을 어떻게 이제 보냐면 일본이 만주국 승인을 요구하고 영토 주권을 침입했다가 그 한계라고 공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점점 여기를 계기로 해갖고 점점 일본과 저항하는 그 모습을 띠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국 공산당을 좀 볼게요. 자,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이렇게 그 만주사변을 일으니까 겉으로는 항해를 내세워요. 항해.
근데 이제 이 항해를 내세우면서도 국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는 항해를 하겠지만 반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장 항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반장 항해를 가져가서 반일 민중대회를 지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당과 저항하는 그 모습들 그 뭐냐면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가 국민당하고 협력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쭉 보면 8.1 선언이야. 8.1 선언. 네. 이 8.1 선언 때부터는 이제 그 여기 8.1 선언이 뭐냐면 요거는 국민당이 이제 그 어디야? 연안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대장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건데 코민탄 7차 대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코민탄 7차 영향을 그 당시 코민테름에 갔던 왕령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내전을 정지를 호소하고 장개석을 배제한 지주 자산계급 등을 포함한 민족연합을 주장하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런 각계각파 세력이 모여있는 국민정부를 이제 뭐냐면 만들자 이렇게 하죠. 비록 이제 이 파일선언 안에는 장개석이 제외했긴 했지만 일단 장개석의 이제 세력이었던 그 옆에 있었던 세력들 우익들과 이제 민족 자본주의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뭐냐면 장개석을 나중에 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떤 여지를 주죠. 물론 장개석을 이제 항해연합전선에서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8.1선언을 계기로 해갖고 오통전을 이제 보내게 되죠. 이 오통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피장 항행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장개석을 압박해서 항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오통전 내용 뭐냐? 내전을 그치고 화해를 맺어서 일치 항일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또 더 나아가서 모태똥이 정구정이 내었던 단결 엄호 선언을도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당과 이제 다가서려는 이제 뭐냐면 그 노력을 이제 포하게 되죠. 그래서 장개석이 모욕을 참는 한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발언을 지지하면서 그 다음에 국민당의 위치 어떤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936년에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국민당과 같이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학생운동 중간파를 보겠습니다. 학생운동 중간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항일하자. 그리고 국민당 공산당이 민족 이름 아래 다 일치한 다음에 자기 이해관계 버리고 항일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학생운동 중간파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1935년에 12월 9일 운동이에요. 12구 운동.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상해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구구의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 중간파들이 정구정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정구정을 통해서 그 당시 뭘 주장하냐? 남경 정부가 중앙 정부에 인정하되 거국일치를 주장하자. 거국일치 정부를 구성하고 계급과 어떤 대립을 하지 말고 이제는 국방에 소집해서 나는데 이제 뭐냐면 좌우 간의 일치를 통해서 항일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자 그거의 정구령의 입장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단결 엄호선언 이 단결 엄호선 정구령이 했던 건데 이걸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정구 그 모택동도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936년에 서한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데 하나 모아주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흐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1935년에 12.5 운동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 일제 이제 침략 과정인데요. 자, 일단 일제는 중국을 이제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죠.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941년에 여기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1929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일어났죠? 대공황이 일어나죠. 대공황. 이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요 대공황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 대공황 직후에 이제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냐면 1931년에 만주사변이에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일본이 이제 한 침략 전제 직후에 이르는 침략 전제 만주사변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자, 만주사변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장자님이 일본에서 폭사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기차를 타고 저쪽 자기 이제 봉진호 돌아가는 과정에서 만주 돌아가면서 폭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장자님의 아들이었던 장하량이 이제 그 아버지로서 집권을 하게 되죠. 장하량이. 그러니까 장하량은 이제 아버지가 일본한테 개같이 충성했는데 일본한테 개같이 충성했는데 이렇게 벌임을 받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냥 국민당 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국민당이 만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국민당한테 머리를 숙여버리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동북역치라고 했어요. 만주기를 청청백일기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깃발을 바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하량은 물론 이제 장하량이 계속 만주를 장악하긴 했지만 요 형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장하량이 지배하고 있는 만주가 국민당 중앙정부로 들어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을 받죠. 왜냐면 일본은 이제 그 만주에 남만주 철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남만주철도. 자, 그래서 남만주철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순이나 대련 지역을 조차를 갖고 있었죠. 그 예전에 이제 강동주라고 이제 하는 지역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강동군을 배치해서 여기를 지키기 했는데, 잘못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장하장이 이 남만주철도를 뺏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1929년 세계공황이 일어나고 일본 경제가 악화되니까 남만주철도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당시 강동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모의를 하게 되죠. 참고로 이제 만주 사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간동군이 자체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무시하고 사전에 뭐냐면 논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일으킨 거야. 게다가 앞에 있는 장자림도 그렇고 폭사도 그렇고 만주 사변도 뭐냐면 강동군이 일으키죠. 강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정확하니까 뒤에 가서야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인정해줄게 하면서 인정해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인데,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강동군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깨우냐면 유조고 사건을 일으켰죠. 유조고 사건. 그래서 유조고 사건을 계기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유조고 사건이 뭐냐? 요걸 이제 좀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요번 강의부터는 챗 GPT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지금 제미나이인가? 네, 제미나이에도 이제 제가 이용해 갖고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어떤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챗GPT는 좀 약간 이게 틀리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미나이가 좀 약간 그래도 팩트 체크에서는 제일 팩트 관계는 제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챗GPT가 아닌데 어, 일단 챗GPT 할게요. 원래는 제미나이 틀려고 했는데 챗GPT 했네. 예.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유조고 사건의 개요를 보죠. 1931년 9월 18일 날 일어났죠. 그래서 망주 평택, 그러니까 봉천, 오늘날 성양 부근에서 유조고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제 그 마약에 취한 중국인들을 한번 잘 꼬셔가지고 모욕을 깨끗이 시킨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만주군 복장을 이제 입힌 다음에 뭐냐면 그 당시 거기에다 죽이죠. 그리고 그 손에다가 어떤 다이나마이트인가 그걸 이제 딱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옆에다 이제 두고 나서 철로 옆에 두고 나서 철로를 좀 폭파시켜라. 그리고 이걸 이제 뭐냐면 저쪽 그 장하량군이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이걸 유교 사건인데 일본의 자작극이야. 심리학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마약쟁이를 하나 꼬셔가지고 잘
시킨 다음에 그리고 죽이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장한영 군대 부대 복을 입고 그 한 손에 다이나마트를 이제 딱 지게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천류에 딱 이렇게 눕혀놨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 그 만주사변이 이런 식으로 유주고 사건 계기로 일어났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장개석 정권은 부조항 정책을 내걸죠. 부조항 정책. 그리고 나서 국제연맹에 뭐냐면 제소를 하죠.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결례요. 일본군을 철수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파견하냐? 니틀 조사단을 이제 파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니틀 조사단이 뭐냐? 자,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 니틀 조사단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구체적으로 할게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 이태 조사는 뭐냐면 1932년 9월달에 만주사변을 발발하니까 중국의 제소에 따라서 이제 국제연맹이 파견한 국제조사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외교관이었던 벌월 리턴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파견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조사 결과 그 어떤 결론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 만주국은 그 만주사변은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가 강요한 거다. 그리고 만주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만주사변하고 만주국은 일본 정부가 임의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만주국을 철폐시키고 만주에서 일본군 뭐냐면 그 철수해라. 이런 이제 보고서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성을 인정하고 만주군을 불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하고 만주국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되 국제적 감독하에서 만주의 자치행정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자, 니트 그 조사단에 의해서 니트 보고서가 이런 내용을 올리니까 당연히 일본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국제연맹에 탈퇴를 내버렸어. 그래서 그 일본은 1933년 3월에 니트 보고서가 이제 국제연맹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이제 하니까 국제연맹 탈퇴를 해요. 예. 그래서 이때 국제연맹이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능력하다는 노출되게 되고, 그러니까 국제연맹 건의할 신뢰가 크게 신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틀 조사단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니틀 조사단이 파견되고, 니틀 조사단에 보고서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반발을 해갖고 국제연맹에 탈퇴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또. 자, 그 당시에 또 만주사변과 만주의 건립에 이제 국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으킨 게 뭐냐면 만주사변이야. 제일 처음. 이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여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개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상해에서 일본인 살인 사건을 필기해서 조기에 공개했던 일본 해군 육전대가 중국 19군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추가로 파병했고요. 19도군은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후퇴했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상해를 장악한 후에 승전 기념식을 열게 되죠. 기념식을. 그때 이제 윤봉길의 의거가 일어나죠. 윤봉길 의거. 요거 우리 한국 사하고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1차 상해사변 때도 그날 국민당 정권은 일명정황, 일명교섭을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19도군을 내세웠고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야? 또 그 국제연맹이 제소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이제 타결을 했냐? 그 당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주종공사의 어떤 중개를 해서 상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군이 상해에서 철수를 했다.
그래서 이걸 제1차 상해사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2차 상해사변은 언제 일어났냐? 이거는 중일 전쟁 때 일어났죠. 중일 전쟁 때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 일본이 상해를 공격했잖아요. 이게 제2차 상해사변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일본이 이제 거기에서 만주국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끝났냐? 아니죠. 일본은 만주뿐만 아니라 요쪽 이제 어디까지 공격해요? 내몽골 자치주, 그리고 하복성 일대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연화성을 공격하는데 이 연화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 있었던 곳이냐면 잠깐 이것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자, 이 연화성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아니에요. 여기가 주로 이제 중국의 하북성 북부, 요동성 서부, 내몽골 자치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보통 만리성 북쪽에서 만주 서쪽, 몽골 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그 내몽골 자치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주를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연화사변을 통해서 이 지역을 침략해요. 그리고 이 지역을 그 뭐냐면 만주국에 편입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산해관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게 연화사변으로 퍼져나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제 했냐.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11년에 당고 정정업정을 이제 체결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북성 동부에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를 두죠. 요 만주국하고 이제 국민당 정부 안에 그 비무장지대를 둬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완충지대를 뒀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의 설정으로 일본은 하북성에서 활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이제 침략 활동 전개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연화성을 공격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연화성과 국경 있는 이제 그 하북성 그 일대에 중간지대를 하나 만들어 놔갖고 거기에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또 일본은 처음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일본 외무부가 합헌 외교를 이제 하게 되죠. 합헌 외교.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뭐냐면 현지 일본 군부의 불만을 그냥 앞에서 말했지만 여다성을 공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만주를 세우거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 것보다는 그 현지에 있는 강동군 정부가 이제 강동군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중국과 좀 친해보자 하면은 합헌 외교를 내세웠다. 근데 이게 시대외교 외교가 아닌데 이거 좀 지워주세요. 네, 그 전에 얘기고. 그러면 일본 외무부의 합헌 외교가 뭐냐? 이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합헌 외교는 뭐냐? 이게 이제 그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내세웠던 이게 좀 기만적인 외교 관련된 내용인데 겉은 협력과 공동 번영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대동아 공영권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민족 간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 서구 제국주의와 대응하자. 그래서 이런 합헌 외교를 왜 내세웠냐? 그 당시에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중국의 반일 감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화하고 장개석 정부의 국민당 정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통해서 일본의 만주 지배를 묵인하는 이제 만드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겉으로는 상당히 그 뭐냐면 화해 분위기를 내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계속 침략을 하게 돼요. 만주국 승인을 요구한다든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화성을 공격해갖고 이제 하북을 분리시키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이제 중국 정부에 일본에 대한 항일 운동을 탄압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합헌 외교 시기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좀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어.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자, 요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예, 여기는 문맥상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합법 외교 당시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냐면 그냥 만주 외에도 이제 하북성일 때는 야금야금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매진 항원 협정을 체결해서 중국의 중앙군이 하북성 밖으로 이동을 하고 항일 요동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토비온 진덕슨 협정을 맺어서 중국의 29군이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북을 철퇴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군 29군이 있었는데 장성성 이북이 있는데 장성성 이북을 철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북을 나가는 거죠. 원래 장성 이북이 있었는데 여기는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배일 기간을 해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남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뭐랄까요? 중국 국민당의 비밀 조직을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남이사라는 거는 그 지역, 그러니까 장개석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 있는 남이사 지부를 철수했다는 거예요. 남이사 자체를 이제 해산했다는 것보다는 그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남이사나 국민당 지부를 없애고 밑으로 내려오게 했다. 만리장성 이남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북 기동 방공자치정부를 만들죠. 네, 여기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당고 점정협정 때 이 당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당고 점정협정 있죠. 요거 이때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해놓는데 이게 완충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 완충지대에 그 당시 일본이 하북 기동 방공자치정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주를 넘어서 하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중국 분리 정책을 포명화시켰다. 그래서 만주와 하북 일대, 하북이라는 건 여기에서 하북이라는 건 그 뭐냐면 한라강 이북 지역을 얘기해요. 그 지역을 이제 중국 정부가 분리시켜서 일본이 먹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그 하북 기동 방공자치정부를 뭐냐면 세워가지고 일종의 거기에서 이제 그 이걸 기반으로 그 하북 전체를 먹겠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요 관련된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얘기한 탐구 점정협정 때 비무장 경계선이 있어요. 예. 참고로 이거는 이제 중국 근현대사 책 삼천리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자치정 여기가 예, 허베이성 오늘 하북성이죠. 하북성이고 그리고 그 협정에서 이제 만든 비무장지대 경계선이 대충 요 정도가 보시면 돼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반공 자치정부의 경계선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제 일종의 어, 여기가 비무장지대거든요. 근데 요 비무장지대와 기동반공장지정부의 그 경계선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죠. 예, 일치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있는데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요 지역에 뭐냐면 자치정부라는 일본의 개대 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남경 정부가 친일 개대 정권인 자치정부를 여기 뭐냐면 여기에다가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 이때 이제 남경주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12월에 기차전무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기차전무위원회는 그 남경정부가 만들긴 했는데 일본의 요구에 수용해서 종전의 하북의 지방정권은 베이징 정무위원보다 힘이 약한 거죠. 요게 이제 해놓고 요쪽 지역은 이제 뭐냐면 국민당 지역이죠. 국민당 지역 안에 예전에 국민당 지역 안에 베이징 정문위원회가 이게 행정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 베이징 정무위원회 대신에 만들어진 기찰정무위원회 권한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서 권한을 약화시켰죠. 이건 여기를 약화시켰으니까 기회를 이제 약화된 그 지방 정부를 이제 그냥 토벌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북중 그 북중국 그 분리운동은 일단 첫 번째가 만주국을 점령한 거죠. 만주국. 그 다음에 연화사변을 이제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이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당고 정전협정을 만들고, 여기 당고 정전협정에 맺어진 기차,
비무장지대에 기차 전무위원회, 아니, 기동 방공잡지 정부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 맞은편에 이제 중국 국민당의 이제 지방정부가 기차정무위원회를 만드는데 요 권한을 생에 약화시켜서 뭐냐면 요 하북 지역 국경 일대를 이제 일본군이 공격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 공격받을 때 대응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의 이제 항일 정선 전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1단계는 부조항 정책, 외교력 대응, 그리고 이제 일면 저항, 일면 교섭, 제 1차 상해사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안내 후양화 정책을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이제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자, 일단 이제 일본의 군사력 공세와 함께 앞에서 일본이 합동 외교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중국과 우호 관계가 형성됐는데 안으로는 일본이 야금야금 이제 그 뭐냐 연화성이라든지 하북성 때는 야금야금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그 국민당 정부는 일단은 일본은 좀 약간 이제 좀 잘 해결된 것 같아. 겉으로는 물론 야금야금 먹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급한 게 이제 뭐냐? 그 당시 공산당이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안으로 계속 확장돼 나가니까 공산당을 먼저 토벌해야겠다. 그래서 선안내 후양의 정책을 내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먼저 안을 이제 뭐냐면 그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양해. 자, 일본 오랑캐들 물리치겠다. 이걸 이제 내세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국민당은 어떻게 하냐, 장개성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침략을 피부에 난 자질구레한 병으로 이제 파악했어요. 그리고 공산당은 뼛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병이다. 그래서 이제 공산군은 신복의 한이다. 그러니까 피부병을 보다는 요 뼛속에 저기 뭐냐, 뿌리 박힌 병부터 본체된다. 그래서 이제 간주하고 계속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공산당 속탄 작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4차, 5차 포위 공격을 계속 이제 벌이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발을 이제 무마또 탄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동목 방고용을 공포하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성안내 후양 정책을 이제 뒷받침하고 일본의 합헌 외교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 중국 공산당을 이제 뭐냐면 톱을 먼저 하기 위해서 또 했던 것이 동목 방고령인데 자, 이웃나라와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로 이 법은 국민당 정부의 우방에 대한 배척,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조장한 언론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금지시킨 법이다. 그러니까 반일 단체나 반일 여론을 형성하면 처벌하는 거야. 그것도 일본 정부가 처벌한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당 정부가 처벌한 거야. 국민당 정부가. 예. 그래서 동목 방고령, 그 성안내 후양의 정치하고 연결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그러면 요 관련돼서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얘가 이제 잘못 안 것 같아요. 예, 다시 할게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얘가 그 이상한 데 때문에 좀, 네. 이게 맞나?
그, 동욱 방공용이죠? 이게 제가 오타네. 오타 쳤네. 네,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잘못 쳤었어요. 자, 동목 방교동이라는 것은 1935년 6월 10일 날 공포됐던 건데, 일단 동목이라는 것은 돈독하고 화목하다라는 뜻이고, 방교는 이제 그 국가 간의 교류, 즉 외교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방 간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자라는 것을 의미 갖고 있고요. 실제 목적은 그 당시 일본의 이제 침략과 압력이 심화되니까 중국 내부에 격렬한 반일 운동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반일 운동을.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한 거야.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일본과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당장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 건 아니죠. 지금 공산당과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과 싸우는 걸 좀 늦출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일본에 대한 반일 여론이 형성되면 그걸 이제 뭐냐 일본이 자극받아 이렇게 공격하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하고. 그래서 그 명령은 이제 주 이웃나라들 배척하거나 악의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언론 활동 및 단체 활동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성안내 후양의 정책과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이제 그 당시 일본 합동 외교와 일명상통하면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동목 방공용을 내서 반일 감정이나 반일 단체를 형성하면 탄압을 했다. 국민당 정부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목 방교동 정책, 예,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국민당 정책이 국민당 정부의 선 안내 후양의 정치가 동요하게 돼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하북 기동 방공자치 정부 수립이죠. 북중국 분리 정책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일본 자본이 진출해가지고 기동 밀무역 폐를 익히죠. 그래서 밀무역하고 아편도 갖다 팔고 법회도 막 찍어내갖고 인플레이션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 자본가와 지주가 큰 피해를 입고 남경정부가 큰 재정적인 타격을 이제 받게 돼요. 거기다가 항일을 명목으로 국내에서 이제 반장 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복권 인민정부나 선안군벌 주도의 양강사변이 일으켰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에 서한 사건의 발생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복권 인민정부하고 선안군벌이 익힌 양강사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한 사건의 배경 중에 국민당 내부의 사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복권 인민정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몇 년도에 있는 거야? 1933년이죠. 자, 복권인민정부 왜 일어나 배경을 보면요. 일단 이제 그 일으킨 주체를 보면 국민당 제19노군이야. 자, 국민당 19노군은 앞에서 1932년에 1차 상해사변 당시에 이제 일본과 싸웠던 이제 뭐냐면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사변 이후에 장제스에게 정치적 견제받아서 복권성 이동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거기에 있는 공산당을 토벌하라 하니까 그때 이제 19노군의 지휘관 사령관이었던 이제 그 몇 명이 장제스의 공산당 토벌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항쟁과 민족 통일을 주장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바탕으로 해서 19호군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복건성 그에 있는 복건성에서 중화공화국 인민혁명정부를 만들죠. 이게 복권인민정부야, 약칭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목표는 뭐냐? 일본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단결과 항쟁을 이제 주장을 했고 반장제스, 그러니까 장제스가 국민당 중앙정부의 어떤 독재와 무능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수입을 주장하고요. 그다음 공산당과 협력을 모색하죠. 그래서 일본의 공동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연합해서 모색하자. 그래서 일부 이제 사회주의 개혁도 하게 돼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1934년부터 복권인민정부가 국민당의 중앙정부에 이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내부 연락 부족에서 결국에는 복권인민정부는 만들어진 두 달 만에 장개석의 이제 국민당 중앙군에서 진압되고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권인민정부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항해가 내전의 갈등을 통해서 그때 이제 국민당 정부의 반발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군벌 정치의 잔재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비록 실패했지만 중국 민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권인민정부는 그 국민당 안에서의 반장 운동이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관련돼서 11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왕 공부했던 이종희가 주도한 양강사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자, 요 양강사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강동, 강서 두 성에 있는 이제 선왕군벌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앞에서 이제 그 서한내 후양의 정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이제 품고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36년 6월 1일 날 항일구국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장제성에 대항하는 군사활동을 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제석의 대유화 정책을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양강 사변도 장제석의 친밀한 공작과 군사력 압력, 그다음에 양강 군벌, 그러니까 강동 강서 군벌의 어떤 내부 결속을 부르고 해서 결국에 싱겁게 이제 진압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의가 뭐냐? 일단은 그 당시 장제서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부 지역의 강력한 군부세를 약화시키고 그 국민당 중앙의 통제를 강화시켰다. 그렇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앞에 이제 복권 인민정부처럼 그 뭐냐 양강사변도 중국 내부에 대한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항일 욕망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조차도 이 양강사변을 지원해줬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했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항일 운동을 지원한다고도 있고 국민당 정부의 반감 때문에 지원한 것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한사변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양강사변이야. 그래서 시한사변의 전조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있는 양강사변이나 복권인민정부는 국민당 안에서 반장운동이 전개됐고 그때 명분을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국민당의 장개석의 외교정책,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항해를 또 내걸었다. 비록 그것이 상당히 정치적 목적에서 일어났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안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배경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는 그 앞에 이제 하북 기동 박공 작전 정부 등등에서 장개석의 전반적인 지도 유력받았고, 그래서 장개석이 처음에는 이제 성안내 후양 정책을 하다가 결국에는 항일 정책에도 이제 바뀌는 어떤 국민당 안에서의 내부적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일 민중투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항일 민중투쟁은 주로 이제 누가 주체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써고 놓을게요. 이건 중간파 학생들. 네, 저희 꼭 자, 중간평화 학생들이 이제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경을 보면 그 중간파 학생들 입장일 때는 국민당과 공산당은 싸우는 건 자기들 문제고 대부분 사람들 그 거의 90%는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별 신경 안 쓰고 지금 당장 들어온 일본 애들을 격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90%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군이 이제 만주 점령의 국민당 정부가 이제 부정 타협 정책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2구 운동 이전에도 학생들이 상해는 대도시에서 자연 발생적 항해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뭐 항해 시위를 하거나 일본 상품 배척 운동하거나 대일 경제 절교 운동을 하는 등 했고요. 학생들이 대규모 이제 청원 운동을 조직해서 남경 정부에 대일 선전을 이제 하자,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자.
근데 남경 정부 처음에 묵인했어. 근데 점점 이게 반일 집회가 점점 반정부 집회의 성격을 띠게 되니까 공산당이 또 거기에 개입을 하니까 이 탄압으로 선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학생운동이나 시위금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단속률을 공포하고요. 자,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중간파들 학생들은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중간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 그대로 국민당, 공산당도 아닌 그 제3의 지대에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당, 공산당을 이제 지지한 사람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개 이제 중도 세력들은 거의 7, 80%는 공산당, 국민당은 떠나서 이게 항해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지네들 싸우는 건 나중에 이기고 먼저 항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 중간파들이고, 자, 중간파들이 정치 세력화 되기 시작하죠. 이들은 먼저 수는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공산당, 국민당처럼 이렇게 단결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조직화 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움직임을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국민 어모 자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발은 중국 민권 보장 동맹에서 이제 출발해서 국민의 정을 탄압받으니까 더 확대돼서 그 당시 국민 어무 자구회를 만들죠. 어무 자구회를. 그래서 민족무장 자유운동에 전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요게 또 개입을 하죠. 얘네들 이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걸 통해서 얘네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국민당 정부와 이제 싸우도록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아래서 이제 12구 운동이 나왔다. 그래서 이 12구 운동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12구 운동의 배경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일제 이제 북중국 분리 운동.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만주나 그다음에 열화성, 수원성 이렇게 해서 북경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 분리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족적인 위기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북중국 지역이 분리되면 변경이 만주와 달리 그 당시 이제 북중국은 하북 지역이죠. 중국 전역이 식민지화 될 것을 모른다는 민족적 위기의식이 확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개 과정을 보면요. 그 당시 북경대에서 출발했어요. 북경대가 이제 명문대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사운동의 이제 기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12구 운동의 또 출발점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북경대는 북평. 이때는 북경을 북평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당정은 남경에 있었죠. 남경이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자가 경자가 빼주고 이제 수도 경자가 빼주고 북평이라고 했죠. 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 북경대 북평을 이제 북경대 등은 북경대 등 북평의 학생들은 자, 북중국 분리운동 반대 및 일본 제국주의 타도 및 내전 정지를 요구하면서 이제 시위하게 되고, 이걸 그 시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방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21개조보다 100배 더 가혹한다. 자, 여기 우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방은 이제 뭐 우리가 그냥 한미 동맹처럼 우리 같은 미국 같은 존재인데, 이 당시에 우방은 뭐였냐? 자, 일본이었다. 좀 웃긴 거죠. 우방이 어떻게 일본이 될 수 있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을 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방에 대한 적대적인 단체나 언론 조성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민당 정부의 뭐냐 용어를 빌려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일종의 비꼬는 거죠. 역설적 비꼬는 건데, 자, 우방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21개조가 100배나 더 가혹한데 온난화의 상하는 국민당 정부부터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16년 전에 위대한 오사운동 있죠? 오사운동을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다. 자, 우리는 위기의 날로 엄중해진 갈림길 위해서 시대를 위해 응당 짊어져야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 현사를 영도한 유명 인사 학자의 감언인서를 믿고 학생의 본보를 단지 죽어야 공부하는 것뿐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뭐 하겠냐.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나가서 현실을 기억하고 일본을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제 행태를 지켜본 북경대 북평의 학생들은 북평학령을 이제 조직하여 자료선언과 관련된 요 자료죠. 자, 1935년 12구 운동을 주도했다. 12구 운동의 배경은 당시 우방이라고 뭐냐면 칭했던 이 국민당 정부가 칭했던 거야. 칭했던 일본이 주도했던 정확히 말하면 현지 일본군이죠. 이 강동군을 얘기하죠. 북중국 분리운동에 대한 민족적 분리 위기의식을 학생이었다. 자, 병방이 만주와 달리 북중국이 분리되면 이때 북중국의 지역점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강의에서 볼 때는 만주도 속할 수 있지만 만주 외에도 이제 협의의 의미에서는 만주 이남 쪽 있죠. 내몽골 자치주하고 그다음 하북성 북쪽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이제 뭐냐면 하북성 일대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분리되면 중국 전역이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민족적 위기의식이 이제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12구 운동을 주도했던 북청학령의 이제 그 학생들은 이게 북청학령이란 북평학령이라는 건 북평에 있는 여러 대학교의 연합 단체를 북평학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평 학생들은 부평 학령 학생들은 남아학대 선전단 그러니까 이제 북경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중화민족해방 성공당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지속시키려고 했었다. 그래서 항일 여론을 민중소에 높이기 위해서 농촌이나 공장 등 성장활동을 전개했다. 자, 상해에서는 12구 운동에서 구국회 운동도 있었어요. 이 구국회 운동은 자주 있어. 예. 나라를 구원하자. 이게 구국회 운동인데 이때도 구국회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처럼 이제 민족적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1936년 5월에 전국 학생 구국연합회가 조직해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여러 단체들이 이제 대표를 모여서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로 해요. 그래서 보통 약칭 정구령이라고 하는 단체는 여기죠. 정구령. 그래서 학생 조직과 그다음에 제 그 중간파 애들이 이제 조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구령이라는 단체 좀 외워두세요. 여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12구 운동은 만주 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 연계는 도시 명망과 중심의 항일운동에 벗어나서 대중 중심의 어떤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계도 있어요. 국민당은 한간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한간이라는 건 나라 팔아먹은 이제 중국인들을 이제 중국인들 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층이 이제 중국 공산당 영향을 받아서 반장항일을 외쳤기 때문에 국민당 탄압을 받았다는 거. 예. 그때 이제 불렸던 그 뭐냐면 노래가 뭐냐면 일어나라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의 피와 살로 새로운 장성을 쌓자. 이거 어디서 나왔죠? 그 의용군 행진곡이야. 오늘날 중국 국민당의 국가죠. 요때 이제 12구 운동 때 학생들이 합창한 노래죠. 그 일어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요. 우리는 피와 살로 새로운 장성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올림픽 게임 할 때 중국 국가가 이제 들리잖아요. 예. 요거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 중국 국가 이게 들는데 잠깐 들어줄게요. 의용행진인데 군가야. 아, 잠깐만. 이게 안 나오네. 어,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잠깐만요. 아, 이게 유튜브 화면이 안 돼 있네. 이게 왜 안 될까? 네, 이게 유튜브 연결돼 있는데 나중에 들려줄게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수업부터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설정을 안 해놨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자, 하여튼 그 의용군 행진곡이 이제 그때 불려진 뭐냐면 노래다. 그리고 이 의용군 행진곡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조선족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 정구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방향 보면 일단 이들은 중간파라고 자인하면서 우리는 국민당과 공산당 아닌 중립 기여를 받고 있는 중간파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제 중앙정부였던 남경정부를 인정하는 아래 거구일치 정부를 구성하자. 당연히 거구일치 그 정부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겠어? 공산당이죠. 공산당, 국민당, 그다음에 중간파. 네, 정구정을 중심한 그러니까 국민당 주도하에서 공산당과 이렇게 중간파가 협조하는 체제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보면 그 당시 그 앞에 장개석이 당견을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 장개석의 발언 중에 우리가 이제 모욕을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욕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국적인 어떤 그 모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 국민당이 단결해야지 일본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욕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단결 엄호 선언이라고요. 국민당의 장개석이 그 앞에서 얘기한 뭐냐면 어, 이게 뭐냐면 모욕을 더 이상 참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모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단결 엄호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단결 엄호 선언을 발표해서 장 정권의 실질 지도하되 이 사람이 진짜 중앙 정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실체를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항일 전 체제를 확립하자. 그래서 중간파 인사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이 단결 엄호를 발표하고 나서 그때 모 대통령이 단결 엄호선을 통조해. 우리도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모 대통령 앞에서 얘기했죠. 단결 엄호 선언의 의미. 처음에는 관장 항의를 했다가 단결 모성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택동이 장개석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단결 모선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까지 기초문에 나왔기 때문에 단결 엄호 선언을 공표했던 정구정이라는 단체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걸 누가 지지했다? 모택동이 단결 엄호 선언을 동조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서한 사건하고 또 이제 배경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구령의 어떤 활동은 후에 이제 서한 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는 국민당, 그다음에 중간파 학생운동을 관점을 받고 또 한 가지 세력이 있었죠. 항일 세력이 공산당이죠. 자, 공산당의 이제 항일전선 전략은 항일 대중운동에 연계하고 코미테름의 노선 연계하고 파악해야 돼요. 자, 항일 대중운동의 연계를 가정을 보면 앞에서 12군 운동 있죠. 그래서 12구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항일 운동은 항상 이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왜 지원했냐? 물론 이제 항일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또 개입돼 있죠. 이걸 통해서 뭐냐면 반장개석 연합전선을 형성하겠다. 일종의 전략 전술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운동 자체가 겉으로는 항해를 내세웠지만 항해를 목표 그 도구 삼아 반장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코미테는 노송하고 이제 또 연결돼서 피자가인을 받게 되죠. 코미테드는 그냥 7차 코미테든 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 예전에는 이제 뭐 그 4.16 쿠데타 이후에 제1차 국공 변련 후에 그 당시 이제 중국 국민하고 단결 이제 관계 끊었잖아요. 코미테이. 근데 이제 이때 그 시틀러나 무소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쇼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파쇼 연대가 이제 7차 코미테에서 결정하게 되고 장개석은 그래도 파쇼라고 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파쇼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장개석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코미테는 지시가 내려오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피창항이 그러니까 장개석을 그 압박해서 항일하자는 논리가 나오게 되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사안 사건 이제 그쯤에는 연장항이
그러니까 장개석과 손을 잡고 항일하자. 이런 흐름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장항이었다가 코미테는 지시를 받고 핏장항이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장항이는 연장항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여기 앞에서 단결 엄호 선언을 모택동이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반장의 측면, 이게 초창기 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코미테는 지도하다. 이때 코미테는 7차 코미테 이전, 그러니까 4차 코미테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차 코미테 이후부터는 또 뭐냐면, 장개석과 결별에 투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7차 코미테 이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코미테는 지도하되 반제국주의론, 통일전선론을 견지하면서 만주사변과 항전은 불관심하고 기회를 봐서 이걸 핑계로 해서 남경정부 타도를 계획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극자 모음주의 노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2차 극자 모음주의 노선인가 그럴 거야 아마 23회. 그다음에 이렇게 반장 항인에서 이제 피장 항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선언이 8일 선언이죠. 예. 그래서 이 8일 선언은 코미테의 7차 대회에 영향을 받았다. 아까 이제 반파쇼 연합이 이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미테에 참여했던 왕명이 작성을 했어요. 예, 왕명이. 자, 이 왕명은 소비에트에서 공족해요. 그러니까 소련의 유학파 출신이야. 음, 유학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준위회의 때에 쫓겨났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어디 갔으면 모스크바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명이 코미테 위사를 받고 중국 공산당에 전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코미테 위사를 중국 공산당에 전달하고 왕명이 작성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뿌린 그 선언이 파일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공산당은 그냥 통보만 받은 거고 코미테의 지시를 왕명이 작성해서 뭐냐면 그 중국 전역을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선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내전의 정지 호소, 내전 정지, 그 다음에 장개석을 배제한 지주 자산 계획을 포함한 민족 연합을 주장하고 통일적인 국민정부. 그러니까 이 통일적 국민정부는 공산당과 학생 세력들, 그다음 제3의 세력들, 중간파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들자는 이걸 속칭 가칭 국방정부라고 하죠. 그리고 통일적인 항일연구를 지휘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지주 자산 계급은 이제 뭐냐 포함되는데 누가 빠졌죠? 실질 권력자였던 장개석이 빠졌죠. 장개석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코미테는 지시에 맞춰서 만든 왕명의 이제 그 파일 선언을 그 당시 와요구 회의를 통해서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 대륙의 조직화를 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와요구 회의 내용은 아까 파일 선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장개석 정부 타도 전제도 그 당시 국방정부 항일용구 같은 걸 수입하자. 그래서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구성을 제기하는데 이게 어렵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방정부는 국민당 정부를 제외한 좌우익 간 연합정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칭이고 항일연구는 항일을 목표로 해갖고 소수민족이든 뭐 민족 분류주의든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자. 그래서 동북항일연군도 그런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소비에트라는 거는 그 당시 전국 각지에 소비에트가 있잖아요. 그 소비에트가 모아갖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자. 그다음에 분홍 정책을 변경하고요. 폐쇄적인 어떤 폐쇄주의 국법을 제기했어요. 분홍 정책이라는 걸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지주도 있죠. 지주 땅을 뺏고 이제 거기 통치 구역에 소비에트 다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인데 요때 이제 이 분홍 정책은 뭐냐면 다 뺏지 말고 중소지주 정도 중소지주보다는 자작농이나 약간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이제 주로 대지주를 이제 뭐냐 타겟으로 이제 하자. 토지 개혁도. 그래서 일반 이제 좀 잘 사는 애들은 중농들은 그냥 뭐냐면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종전의 정책을 변경해서 나름대로 국민당이 우파 세력들, 지주 세력들을 이제 좀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모택동 있죠 모택동 모택동이 그 아버지가 분홍이었어요. 네, 나도 놀랐는데 분홍이면 적어도 이제 자작농 그 위거든요. 자기 땅도 충분히 있고 남의 땅도 경작하면서 또는 일부 땅은 또 소작까지 주는 그 지방에서는 좀 약간 중소지주층이 이제 살았더니 분홍이거든. 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 근데
장개석은 어떤 출신이야? 그 반대 또 모태똥의 분홍이면 장개석은 우리가 이제 지주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태똥보다 좀 잘 살겠다고 생각했죠 장개석이. 근데 장개석 출신을 보면 빈농 출신이야. 예. 근데 못 먹고 못 써. 지지 군상을 샀어. 근데 분홍 출신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공산당을 이끌고 후에 이제 빈농 출신 국민당 그 장개석이 그 뭐냐면 국민당을 이끌죠. 부르주아를 대변하고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는데 그래요. 자, 하여튼 또 노동자 농민을 기본 세력으로 하고 포티푸르주아를 이제 대중과 지식인의 계층 동맹제를 구성했죠. 그래서 민족 부르주아와 군부는 반영문 세력을 구성했다. 그렇지만 항일 전선 참여는 인정해줬다. 근데 여기에도 다 뭐냐면 포용하겠다는데 뭐만 배제했다. 장개석을 배제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뭐냐면 좀 한계죠. 자, 의의를 보면 종전의 노동자 농민이 중심의 하층 통일전선 연합을 보거나 지식인 소부도자 중심의 한일전선 연합을 끌어내 연대를 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뭐냐면 노동자 농민 외에도 그 중간파 세력들의 대변자인 지식인이나 소부두자 세력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한계는 실제로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집권자는 장개석을 배제했다. 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파일선언이 좀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비록 장개석은 배제해도 장개석의 그 지식 기반이었던 그 당시 부르주아 세력이나 지주 출신들을 끌어들였다는데 나오는데 의미가 있죠. 중소지주 센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개성과 서로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파일 선언을 계기로 이제 조금씩 피장하기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피장하기란 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장개석을 압박해서 항일하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중국 공산당이 항일적인 태도를 보인 반장개석 군벌 협력에 대해서 소리 비판. 이게 양강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앞에서 양강사변은 양 그 강동 강서군벌들이 일으켰던 거죠. 근데 중공 공산당이 이걸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련이 비판을 하죠. 아무리 그 공산 장개석이 싫다고 해도 이 양강사변은 말이 항일이지만 겉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항일한다고 하지만 군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익힌 건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중국 장개석이 싫다는 이유로 이들을 이제 군벌들 지지하냐. 소련의 비판을 인하죠. 이건 좀 선 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코민테른 지도부가 이제 그 내려와서 파견 용어서 지도를 하죠. 설득을 시켜.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중국 공산 지금 국민당이 물론 국민당 싫겠지. 너네들 이제 국민당 압박을 받았고 그 대장정도 하고 많은 인력도 죽고 그런데 사람도 죽고 하는데 그냥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항일이 중요하고 이 기회에 장개석과 연합해서 너희들 세력을 확장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 자,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설득이 넘어간 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피장하기로 이제 넘어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 앞에 이제 파일선을 배경이 됐던 거고 요게 이제 피장하기 넘어간 게 오후통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후통전은 내전을 그치고 하인을 맺어서 일치 항일을 하자. 이런 통전이야. 통전이라는 거는 이제 전보라고 해서 예전에 모수변호를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국민당에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이걸 보냈죠. 오후통전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피장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때 이 피장하기 단계에서 이제 오대통이 앞에서 말한 정구전의 단결 오선을 지지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모욕을 찾기 위해서는 모욕을 그 뭐냐면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중국 국민당, 그다음에 정구역 같은 제 그 중립파들도 힘을 합쳐야지 그 모욕을 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모태똥이 그걸 지지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정구역이 구성하고 있는 이런 좌우 연합, 중간파 연합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태똥이 누굴 인정하겠다? 그 당시 장개석을 인정했다. 좌우 연합을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 대중과 지식인들의 어떤 일치 항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당시 국민당에게 보내는 서한에게 어, 반장개석 태도를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과 제3의 세력이 끌어모아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제시했다. 물론 속으로는 그 생각이 없겠죠. 장개석을 굉장히 싫어했겠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반장개석 태도를 포기했다. 요게들 모태똥이 상당히 이제 모태똥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전략 전술을 잘 썼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중간파들 적극적으로 자기 표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예. 앞에도 말했지만 중국 공산당이든 중국 국민당이든 그게 속해 있는 세력들은 약 10%밖에 안 돼요. 다만 이제 조직화가 돼 있고
나머지 80% 넘는 세력들은 다 그냥 너네들 싸운 거 우리하고 모르겠다. 뭐 국민당이 싸우든 공산당에서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 중간파. 이 중간파 세력들을 대변하는 게 정부력인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면서 이제 중도파들을 모태동 쪽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쪽 움직이는 어떤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 예, 모태동 지지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정책들 계속하면서 항일 항쟁 때나 그다음에 그 당시 국共내전 때 이 당시 모태동의 이 중간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국민당이 공산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절대 다수였던 이 중간파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 시초가 보이는 게 이 모태동이 정구령에 향하는 단굴 엄호선을 지지한 그 태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개석이 모욕을 참는 한도 발언을 또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이제 국민당에게 서한을 보낸 내용에 장개석 정권을 중앙정부를 인정하는 그 전제로 보통선거를 통해서 각 세력들이 구성된 통일적인 국방정부를 수립하자. 민주공화국을 수립인데, 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요. 강자중국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자중국사 부분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8일 선언이나 오호통조이나 이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 봐야지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민주공화국 안에 제시한 국민당 선언을 볼게요. 그 국민당에 보낸 선언을 보겠습니다. 잠깐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했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예, 60번. 자,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안은 국민당에게 보낸 서한에 있는 내용이에요. 편지로 이제 국민당에 보낸 내용인데,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개석 정권 인정하는 전제 보통 선거를 통해서 각 세력의 구성의 통일적인 국방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중국 공산당의 의도가 뭐냐? 장개석 정권의 정당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항일에 앞장선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하냐? 너희들은 우리만 탄압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장개석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장개석한테 두들겨 맞는 것을 벗어나서 항일 전세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중간파를 끌어안아서 그냥 자기 중심의 어떤 정치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미테로부터 독장성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코미테로부터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장개석과 이제 손을 잡고 당내 반발을 또 견제. 왜냐면 이거 자체가 당내 반발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제 그 중국 국민당 그에 쫓겨서 탄압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장정까지 했던 세력들 아니야.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이 또 죽고 하니까 동지들도 죽고 하니까 그래서 당내 반발을 어떻게 이제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비록 이제 의의를 보면 장개석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장개석 정부도 수용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정치적 뭐냐면 제스처를 하면서 중도파 세력들 적극적으로 이제 포용했고 그때 이제 중도파 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동맹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포용하면서 후에 이제 국共내전에서 정치 협상 이론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 이게 이제 신민주주의 이론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파 세력들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 신민주주의 이론을 공표했고 이걸 바탕으로 정치협상 회의를 만들죠. 그리고 이걸 약칭 정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협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정치협상 회의 중국에서.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전국 중국 국민 중국 공산당 전국 당대표 회의가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 외에도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협상회의도 있죠. 그래서 중국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1년에 한 번씩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인가? 그 양회라고 하죠, 보통. 그 양회에서 이제 보통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경제 방향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협상 회의를. 근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신민주주의 이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 이론은 그다음에 공산당이 모태동에 제시한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신민주주의 이론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 관련된 내용을 강자중국사에서 이제 좀 볼게요. 1851번 이 선언이 장개석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안을 얘기하는 거야. 자, 중국 공산당은 한일 연합전선의 대상에 해서 장개석을 포용하면서 제기한 이의 민주공화국 구상은 중국 나름의 능랑한 발상이라고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민주공화국 구상을 제기함으로써 중간층의 일치항일과 그로 인해 이 민주주의 권리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서 중공의 탄압을 가는 장개석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입장할 때는 우리는 너희들 중간층과 항일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장개석은 항일 관심 없고 뭐냐면 중국 공산당 탄압하려고 하지 않냐. 그럼 너희는 뭐냐면 일본의 앞잡이냐. 뭐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1852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현실적 열세에서 벗어나 항일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여기 보면요. 자 장개석 정권의 이제 공산당 토벌 작전에 몰린 끝에 이제 거의 서북부의 외진 곳 그러니까 예난이죠. 예난에 이제 도착한 그 정착한 중공으로서는 당시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중앙정부와 장개석 정부와 항일을 위해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연합할 경우 그나마 중국 공산당이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 소비에트 지구나 이런 것들을 송상할 우려가 있다. 근데 장개선 정권의 실세도 시세도 인정하되 어디까지 중공은 민주공화국 안에 이 중국 공산당이 같이 국민당과 같이 참여해갖고 이제 활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상 속에 들어오면 하나에서는 가능한 중국 공산당이 민주공화국의 구상 속에 들어오는 한에서 가능한 있는 거 보면 민주공화국의 구상은 중국과 일본 현실적인 열세에 벗어나서 장개석 정권에 대한 항일 통일 전선 지도권을 거머쥐게 할 수도 있는 뛰어난 정치적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뭐 어렵게 설명하는데 장개석 정권의 어떤 그 항일 전선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민주공화국 안에 공산당이 개입하면서 정권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 같이 요 안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그 뭐냐면 열세를 벗어나고 그리고 중국 국민당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패권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또 신민주주의 혁명 관련된 부분. 신민주주의 혁명은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이거는 모택동이 이제 1940년인가 39년인가 그 중일전쟁 와중에 이제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금방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아직까지는 그 중국이 발달된 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자본주의 요소를 이제 인정하고 중간파를 끌어들여서 같이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이 넣는 게 아니고 그건 미래의 이제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제 뭐냐면 중간파 그리고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끌어서 힘을 합쳐서 뭐냐 신중국을 만들자는 거야. 그 신중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있는 체제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상력을 고도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하자. 이 논리가 이 신민주주의 혁명론이야. 예.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 신중국 건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신중국 건립이라는 것은 공산당 외에도 그 당시 뭐 공산당 시한 노동자, 농민 외에도 뭐냐 민족 부르주아 색들, 그 다음에 또 소부르주아 색도 이제 끄집어낸 그 다음에 지식인 계층들, 그다음 중간파 색들 얘네들을 해가지고 자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합한 체제 이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민주주의 혁명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제대로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뭐냐면 정치협상회의 같은 것도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한번 또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 구상은 이런 신민주의론을 나중에 이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무당파 지식인층을 비롯해서 대중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장정권의 위치를 자신의 구상에 재조정할 수 있죠. 자기가 이제 회계문을 장악하고 장정권의 어떤 게 뭐냐 인정하겠지만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인정하겠지만 자기의 어떤 구상안에 장정권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앞에 이제 구상 전개 방향은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장정권의 위치를 자신의 구상에 재조정할 수 있는 정치 토대를 마련하고 장정권을 인정하는 가오지만 장정권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구상이나 이제 이런 방향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에 달리 전민항쟁론을 추진할 수 있었고 모든 민중이 같이 다 이제 하는 당파를 초해서 할 수 있었고 그 이론적 성과가 나중에 이제 뭘로
신민주주의 행동론을 정리했다. 신중국 건설에서 공산당 세력과 그다음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만든 그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있는 공존하는 세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자. 이런 논리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는 정협이라는 이제 오늘날 정치 협상에 있죠. 요것도 요 밑바닥이 되는 거야. 신민주주의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공부하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서한 사건 하겠습니다. 서한 사건. 요 서한 사건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거든요. 기출에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 서한 사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들으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이 서한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안 꺼지지?